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금융기관, 은행들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이제는 대출받아서 투자하는 때는 지났다는 말도 나오고 있고, 요즘 은행에서는 입출금이 자유로운데도 금리가 아주 높은 입출금 자유로운 고금리 상품 수요도 꽤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최근 은행의 자산 운용에 생기는 변화들, 그리고 금리 상승기에는 자산 관리들을 잘하는 분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미국은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홈 에퀴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주택 자산이 사상 최고치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미국에서는 이걸 기반으로 이른바 급전을 땡겼을 수 있는 그런 대출 가능 규모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글로벌 리포트 시간에는 이 소식을 비롯한 다양한 나라 밖 경제 소식들 모아서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년 전에 비하면 우리 금융시장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1년 전과는 달리 주식은 가능하면 하면 안 되는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뭉칫돈들의 흐름도 꽤 달라지고 있는데, 오늘은 돈의 흐름이 요즘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좀 여쭤보려고요. 하나은행의 김영훈 클럽원 PB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은행에 계시면 돈들 어떻게 흐르는지는 더 잘 보이죠? 네네네네. 그러실 것 같아요. 요즘은 이른바 큰 손들, 네. 뭐 뭉칫돈 움직이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돈을 어디로 좀 보내고 있습니까? 사실은 돈에 대해서는 이제 촉이 좋은 분들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고 좀 하려고요. 네. 미리 뭐 현금화나 유동성을 확보해 두는데 굉장히 좀 노력을 한동안 많이 하셨었고요. 예. 뭐 사실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엔 금리일 텐데 또 그렇게 대기하는 자금들에 대한 어떤 보상 금리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요즘 은행 금리가 높아졌다. 맞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입출금 통장도 과거에는 금리가 없었는데 거의 수시 입출금. 맞습니다. 지금은 뭐 2%까지 주는 데도 있고요. 은행들이 예, 뭐 얼마 전에 이제 모 인터넷은행이 2% 줬던 적이 있는데 예. 사실은 다른 일반 은행들도 2% 주는 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돈을 그냥 투자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놀리는 게 아니라 네. 적정한 보상을 받아가면서 지금은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면 정기예금 중간에 빼면 이자가 아주 싸지는 그 정기예금은 금리가 어느 정도 합니까? 아마 깜짝 놀라실 수 있을 건데요. 얼마 전까지면 1%를 하회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4월 기준으로 은행 정기예금 금리 평균 금리가 2%를 도달했어요. 은행들 1금융권이 2%. 네네. 그러니까 4월 기준이었기 때문에 5월에는 아마 2% 중반일 거고요. 그러면 잘만 찾으면 3% 주는 정기예금도 있겠네요.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뭐 적금은 아무래도 조금 더 벌써 가고 있고요. 예. 뭐 4, 5% 주는 데가 있고 저축은행 같은 데는 뭐 이미 일반적인 평균 금리가 3%를 다 넘어섰고요. 네. 1년짜리가. 적금 같은 데는 뭐 몇 가지 이제 연계 서비스 까지 같이 가입을 하면 10% 주는 데도 있긴 하더라고요. 적금으로. 네. 적금이 아마 부을 수 있는 돈의 한계는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재미로 이렇게 굴려보세요 하는 맞습니다. 네. 이벤트 상품이긴 할 텐데. 네. 그래도 정기예금 금리 많이 올라갔네요.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 말은 괜히 어디 다른 데 가서 투자하시다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묻어두셔도 금리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예. 이게 제가 금리가 떨어질 때를 기억해 보면 네. 이제 그 금리 상품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고객들이 느꼈던 게 한 5%를 하회하는 시점부터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다시 금리가 올라서 일반적인 예금 금리가 4, 5%가 도달한다 그러면 자산 시장에 굉장히 큰 변화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좀 여기서 듭니다. 조금 더 금리 올라가면 맞습니다. 네. 굳이 어렵게 주식 안 할 거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출 받은 분들의 이자 부담도 늘어나겠어요? 사실은 이게 체감이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고 예. 우리 그 가계대출 잔액의 한 80% 정도가 변동금리거든요. 네. 이게 예. 근데 매일매일 변하는 게 아니라 3개월 내지 6개월 텀을 두고 이제 변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본인의 이자 변동 주기가 되는 분들은 바로바로 체감이 되실 거고요. 예.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3개월 변동금리 기준으로 1년 전에 비해서 기준금리가 1.3% 올랐어요. 보통 CD 금리를 쓰는데. 네.
그다음에 6개월은 보통 6개월 금융채를 쓰는데 이게 1년 전에 비해 정확히 1.7%가 올랐습니다. 이제 이게 좀 체감이 좀 안 되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 10억짜리 집을 사시면서 보통 대출이 한 3억 8천까지 되거든요. 이분들이 연간 그 이자 비용을 작년에는 한 970만 원 정도 내셨어요. 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이제 금리 기준으로 저희 일반적인 하나은행 적용되는 금리로 봤더니 한 이미 대출받은 1,4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450만 원 정도 연간 월이자 부담이 연이자 부담이 늘어납니다. 연간 450만 원 정도. 맞습니다.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이자 부담이 늘었다. 맞습니다. 평균적으로. 네. 최근에 금리 상승 때문에.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이거를 어떻게 옮겨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옮겨 타면 이자가 덜 나갈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금리 갭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언론상에 나오는 건 굉장히 크게 갭이 벌어진 걸로 뜨는데 보통은 은행들이 그 특판금리를 적용을 합니다. 대출을 받으러 가면 갈아타러 가면 그래서 실제 창구에서 적용되는 금리 차는 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한 0.4에서 0.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변동금리로 3.5% 지금 받고 계신 분은 3.9 정도짜리 변동금리로 갈아탈 수도 있다. 뭐 은행마다 다 틀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 은행하고 주변의 은행 몇 군데 알아봤더니 그 일반적인 그 6개월 변동금리가 한 4%가 좀 넘고요. 6개월 변동금리라는 게 뭡니까? 6개월 단위로 변동하는 변동금리. 그다음에 그 5년 고정금리가 한 4.5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5. 네네네. 뭐 은행마다 좀 틀리고 또 어제 정보이기 때문에 오늘 또 달라질 수 있고요. 4%라고 하는 거는 이미 몇 년 전에 대출 받으신 분이 변동금리로 대출 받으신 분이 한때는 뭐 2점 몇 %까지도 내려가기도 했을 텐데 그분이 요즘은 4% 이자 새로 내더라. 받는다면요. 새로 받는 거. 이게 약간 금리가 되게 복잡한데 일반적인 금리가 있고 은행들이 부수 거래를 하면은 금리를 할인해 주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그 할인해 주는 어떤 상품의 종류 같은 것들이 좀 줄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할인 폭이 줄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예전에 대출 받은 분들이 지금의 대출 받은 분들에 비해서 동일 기준금리가 적용되더라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싼 옛날에는 할인 많이 해줬다. 맞습니다. 그 말은 대출 경쟁을 치열하게 했다는 뜻이고 몇 년 전에는. 네, 맞습니다. 요즘엔 대출 받으러 오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다면서요. 그래서 가계 대출이 오히려 감소도 했어요 하는 뉴스도 있던데. 여러 가지 규제들이 연말 연초에 많았지 않습니까? 총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규제하면서도 그랬고 최근에 아무래도 주택거래 빈도가 좀 건수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도 듣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거하고 다 연관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손님이 적으니까 경쟁을 더 치열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경쟁을 안 한다니 그 왜 그러나.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금을 많이 확보해둬도 마땅한 운용처가 예전만큼 다양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냥 뭐 돈만 확보해두면 대출로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이렇게 운용을 할 수 있었는데 대출 수요가 준다는 얘기는 돈을 받아도 고민이 좀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들은 오히려 대출 경쟁을 더 하고 예금 금리를 높여서 예금 유치하는 경쟁은 덜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은행들은 금리 상승이 일반적으로 그 예측되기 때문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인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쩐지 요즘 대출은 안 나간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예금 특판 예금 뭐 금리 많이 드립니다 이런 저런 이벤트를 할까 싶었는데 맞습니다. 그 이벤트 여름에 하면 더 비싼 금리로 받아야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다음 달에 하면 더 올라갈 테니까. 그 말은 은행에서 나오신 분한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예금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예금하시면 더 좋은 금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단기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좀 뭐 당연히 맞는 얘기일 수 있고요. 단기로 이렇게 회전하시는 분들은 정기 예금할 거면 조금 한 달 정도 좀 있다가 가입하면 좀 더 좋은 금리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금리 갭을 좀 보셔야 되잖아요. 장단기 금리 갭을 봐야 되는데 오늘 봤더니 3개월짜리하고 1년짜리 금리 갭이 한 0.6에서 0.8 정도 벌어지더라고요. 그 얘기 뭔가 하면 그 1년 지금 1년을 둘 수 있는 자금을 3개월로 돌렸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리하지 않은 운용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굳이 뭐 3년, 4년 이렇게 뭐 만기가 묶이는 게 아니라 한 1년 정도라 그러면 그 금리 갭을 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한 1, 2년 정도 짧게 묻어뒀다가 또 좀 상황 바뀌면 주식 투자를 하든 뭐라든 해봐야지 한다면 굳이 한두 달 더 기다렸다가 정기예금 찾느니
예를 들어서 이제 금통위가 7월 중순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이제 뭐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릴 걸로 예상이 된다 이러면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출금 계좌가 금리가 높으니까 예, 수시 입출금도 높으니까 예, 그쪽에서 한 보름 이상 이렇게 대기하다가 7월 말에 네, 금리 추이를 보면서 약간 운용 기간을 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이미 대출 받으신 분들 또 갈아타기도 고민일 거고 새로 대출 받을 분들도 고민일 거고 고정금리로 받을까요? 변동금리로 받을까요? 이런 질문들 참 많이 하실 텐데 센터장님은 뭐라고 조언하십니까? 요즘은? 사실은 대출 상환 변제 능력, 네. 그 변제 시기에 따라 달리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금리 인상 추이가 뭐 짧게는 반년, 길게는 1년 이상 갈 텐데 앞으로 예, 한 2, 3년 내로 곧 상환이 가능하신 분들은 전 고정금리를 해도 된다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금리 갭이 한 0.5에서 0.6밖에 안 벌어지거든요. 변동과 고정이. 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20년, 30년 가야 되는 그런 차주인 경우에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고정금리로 했다가는 오히려 비싼 금리 계속 물 가능성도 높다. 앞으로 맞습니다. 길게는. 네. 그 말씀은 센터장님 생각은 앞으로 1, 2년이라면 금리가 지금보다 더 오를 수 있으니 고정금리로 지금 묶어놓는 것도 1, 2년이면 현명한 선택이고 네, 맞습니다. 그 이후 금리는 사실 좀 내려갈 가능성도 꽤 있어요라고 생각하나 봐요. 네, 저는 금리 인상 속도가 인플레를 당장 잡기 위해서 금리를 아주 공격적으로 인상한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경기 위축이나 리세션이라고 하는 그런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결국엔 그 시점에서 다시 또 금리를 내리는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조금 좀 신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대출을 받아놓은 분들이 그럼 변동금리가 당장 고정금리로 바꾸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또 하시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 부담스럽게 자꾸 올라가니까. 맞습니다. 근데 동일한 은행 내에서 변경은 가능하고요. 비용 따로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도. 다만 바뀐 제도 적용을 받습니다. DSR이나 LTV나 뭐 이런 것들. 그 금액이 계속 대출될지가 오히려 관건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미리 뭐 섣불리 판단하시기 전에 상담을 하시고 변경 가능한지 그리고 그런 자격이 되시는지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면 고정금리로 받는 것도 한 앞으로 1, 2년 사이에는 괜찮다. 맞습니다. 그 상환이 가능하신 분들은 그랬다가 다시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변동금리로 갈아타는 것도 됩니까? 얄밉지만. 그렇게 되는데 아까 얘기드렸는데 이게 그 상품을 갈아탈 때 제일 큰 장애가 이제 중도상환 수수료인데요. 새 대출 나가는 대출을 새로 받으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다시 계산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돈 많은 분들은 돈 어떻게 굴리고 있어요? 이런 질문 드려도 괜찮나요? 네네. 돈 많은 분들은 뭐 이미 유동성이 많은 분들은 진짜 굉장히 좋은 시기를 맞고 있고요. 돈 많은 분들은 네네네네. 그분들이야 늘 좋은 시기 늘 아닙니까? 좋았죠. 늘 좋았습니다. 요즘이 특히 더 좋은 이유는 뭡니까? 네, 일단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본 금리 자체가 많이 올라서 기회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분들은 주식 같은 거 잘 안 하세요? 주식했으면 요즘 돈 많이 잃으셨을 텐데. 주식을 많이 하는데 어차피 주식 비중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또 이제 저희 부자 리포트라고 지금 1년에 한 번씩 내는 그 잡지가 있는데 부자들은 이미 작년 한 해 동안 부동산 비중을 좀 많이 높여놨어요. 부동산 비중을 작년에 부동산을 일부러 사서가 아니라 그 자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전체 자산에서 맞습니다. 차지하는 비중이 주택과 금융자산의 비중을 봤더니 한 5년 전만 해도 한 반 5대5 정도였는데 요게 한 57, 8% 정도로 6대 4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뭐 바꾼 건 아니고 맞습니다. 그냥 주택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네네. 그래서 부자들은 그 유동성을 가지고 분할해서 투자하는 일반적인 형태.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그 기간 동안에 바닥이 놓이면 된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예요. 바닥이 놓인다는 게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관심사는 얼마까지 떨어지는 거에 대한 관심은 부자들은 전혀 안 가지고요. 기간이 얼마나 이어질 거냐 이 조정장이. 얼마까지 떨어질 거가 왜 관심이 없습니까? 생각보다는 많이 이미 떨어져 있다고 보고. 주식이? 네네네네. 또 있다고 여기서 더 떨어지는 부분은 약간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측 자체가 의미가 없고요.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간을 좀 길게 늘어뜨려서 분산해서 투자하다 보면 그 어디쯤엔가 바닥이 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어떤 전략들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안 오르고 떨어지고 이러고 있으면 좀 더 사면 되니까.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최근에 은행권은 좀 그 금융권이 좀 발빠르게 해서 아예 그 분할 투자를 그 전략으로 하는 상품들을 내고 있습니다. 내리면 그냥 고맙게 생각하고 또 사고. 네네. 그럼 5% 언젠가는 다시 떨어질 올 때마다 비중을 20 내지 25%씩 늘려가는
뭐 이런 상품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반등할 걸 물론 주식시장이라는 게 계속 그동안도 올라왔긴 했습니다만 네. 결국은 반등할 걸로 보고 그렇게 담고 있다. 네, 그런 기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최근에 ELS 쿠폰이 엄청 좋아졌거든요. ELS. 네, ELS가 지금 뭐 지수형으로 논화기념 이게 한 7, 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제 ELS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첫 번째 그 허들이 어느 정도냐? 예. 한 85%, 즉 내가 들어갈 때보다 주가지수가 15% 이상 안 떨어지면 6개월 만에 조기에 상환되는 구조잖아요. ELS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주가 지수가 한 2,200 이하로만 안 떨어지면 6개월 후에 15% 한 7에서 연 7에서 7% 8% 정도? 정도로 예, 조기 상환이 되는 드리겠습니다 구조인데요. 하는 그런 상품. 네, 그래서 흔히 그 1,6개월에 한 15%안 떨어져도 드린다. 이걸 저배리어 상품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배리어 상품도 지금은 쿠폰이 7, 8% 정도 되니까 사실 ELS에 대한 어떤 그런 투자 매력도 좀 많이 높아졌어요. 설마 더 떨어지겠느냐 맞습니다. 하는 네. 생각으로. 네네네. 그런데도 7, 8% 준다는 말은 더 떨어질지도 몰라 불안해하는 투자자들도 어디 반대쪽에는 있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변동성이 커지면 사실은 거기에 대한 어떤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그거 해지하려는 분들이 맞습니다. 많아져서 네네네. 그래서 ELS 투자가 괜찮죠. 짭짤하죠. 네네네. 요즘 그렇다. 알겠습니다. 또 어떤 상품들이 좀 관심을 받고 있어요? 뭐 부자들은 이제 비상장에 대한 투자 비중을 좀 높이고 있고요. 예. 이제 뭐 이게 들어가고 나가는 그 연도를 이제 빈티지라고 흔히 비상장은 얘기하는데 올해는 나오는 빈티지, 즉 수익을 실현하는 시점으로는 굉장히 안 좋지만 네. 새로 진입하는 빈티지는 굉장히 좋을 거다. 아, 그걸 빈티지라고 불러요? 예. 21년산 벤처 투자는 그때 사셨으면 22년은 네. 괜찮고 네, 뭐 그런 22년 거예요? 빈티지는 되게 좋을 거다. 네, 뭐 사실은 비상장은 이 시가 평가가 안 되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가격이 떨어졌는지가 뭐 사실은 그쪽에서 오픈하지 않으면 GP가 알 수가 없는데 사실은 네. 굉장히 많은 조정을 받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밸류 측면에서. 싸게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실제 투자 금액 자체가 핍센터 가시면 뭐 1억에서 3억 정도 선이면 투자가 가능한 펀드들이 있어요. 비상장 기업만 투자하는 펀드를.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한 회사에 투자하는 거를 프로젝트 펀드라고 하고 그걸 여러 회사 15개, 20개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하는 블라인드라고 하는데 최근 장은 한 회사보다는 네. 블라인드에 투자해서 좀 안정적인 상대적으로 그런 수익을 노리는 게 좀 좋아 보이고요. 네. 또 최근에는 또 그 섹터 한동안 왜 어디가 오를 건지를 골라서 투자하는 형태가 일반적이고 뭐 2차 전지, 매력적이었는데 반도체, 뭐 태양광 이런 맞습니다. 거 있었죠. 네. 예. 근데 지금은 어차피 그런 섹터가 또 상승장에 소외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인덱스를 가지고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이런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전문가들도 잘 모르겠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 여러 개 나눠 담고 그냥 지수에 투자하고 네. 그렇게 권하시고 있다. 네. 근데 듣다 보니까 그래도 주식들 투자하실 테고 많이 이 수익률이 낮아지거나 깎였을 텐데 싸면 좀 더 사면 되지라고 하는 마인드 컨트롤이 잘 되나 봐요. 보통은 흔히 이제 자산 관리를 하면 저희가 한 20, 30%의 유동 자금은 언제든지 가지고 있으라는 조언을 네. 좀 드리거든요. 예. 그렇게 확보된 유동성을 지금은 조금 투자 쪽으로 비중을 높여가는 때라고 저희가 좀 조언을 드리고 있어요. 그 조언에 보통 잘 따르던가요? 요즘 싸졌으니까 지금은 좀 들어가자 싶어요. 아니면 사실은 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아무리 아직은? 부자들이라도. 네네. 뭐 워낙 신문에 언론에 나오는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좀 암울한 내용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멘탈 관리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장님은 지금은 싼 거니까 들어가자고 말씀을 네, 하신다. 비중을 서서히 천천히 분할해서. 천천히. 네, 완전히 그 결정적인 어떤 한 시점을 기다리는 것보다 비중을 서서히 높여가는 시점이 조금씩 그런 조금씩 투자가 지금은 더 팔 유리해 때는 보입니다. 아니고 살 때다. 팔기에는 좀 늦었다라고 어, 보입니다. 네. 예. 그밖에 또 현장에서 느끼는 돈의 흐름, 뭐 변화 이런 건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뭐 손실난 펀드나 계좌에 대한 어떤 가족 간 정의가 좀 많이 늘었고요. 증여. 예, 어차피 오를 텐데 뭐 이참에 정의해서 그 오르는 자본 차익은 뭐 다음 세대가 누리게 하자. 뭐 이런 그 니즈가 좀 늘었고요. 삼성전자 주식 꽤 갖고 있으면 그냥 아들 증여하자 싸게.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달러 자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네. 최근에 워낙 이
가격 변동이 크다 보니까 사실 좀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환테크 자체가 매력적이긴 하고 비과세인 측면에서도 좋은 어떤 투자처이긴 한데 예. 실제 비용도 은행의 어떤 그 스프레드라 그래서 수수료를 받거든요. 사고 팔고 하는. 미국 달러로 표시되는 자산들. 맞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환율을 원화를 가지고 달러를 바꿔서 하는 투자는 좀 신중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이고요. 그 말은 달러 가치 즉 환율이 더 오를 가능성은 아주 크지는 않다고 보시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저희가 미국 금리하고 저희가 기준금리가 같아졌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 더 이제 올린다고 예, 하죠. 그렇게 또 한 번 더 한다 네. 그러면 금리 갭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럼 상대적인 달러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어서 환율은 조금 더 갈 수도 올 수 있겠습니다. 있다. 네, 네, 네. 그 정도가 요즘 주요한 흐름입니까? 네, 그다음에 금 투자 관심 많으시잖아요. 예, 금은 투자. 어때요, 참? 금 사실은 고점 대비해서 조금 떨어져 있고요. 사실은 금이 인플레이션의 어떤 완벽한 어떤 해칭 수단이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는데 사실 최근에는 그 믿음이 약간 깨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금 투자는 투자 방법에 따른 비용이 굉장히 큰 투자 승패를 좌우합니다. 특히 골드바 그렇죠. 같은 경우는 예. 살 때 부가세하고 은행 수수료까지 15% 비용을 내고 사야 하거든요. 예. 자, 하나은행의 김영훈 PB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2부로 이어갑니다. 네, 놓치기 쉬운 나라 밖 경제 소식들 살펴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미국인들의 홈 에퀴티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다면서요? 네. 홈 에퀴티가 뭐예요? 이게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이제 주택 지분 가치라는 뜻인데요. 예. 이게 미국의 전체 그 주택 총 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런 기사가 있어가지고 좀 들여다봤더니 예. 홈 에쿼티라는 것도 사상 최대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게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말이어가지고 가져와봤거든요. 홈 에퀴티. 네, 근데 이게 뭐냐면 내가 예. 가진 집에서 그 집을 담보로 빌린 대출금을 뺀 금액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억 원짜리 집인데 예. 대출을 2억 원 받으면 그 집의 홈 에쿼티 그러니까 주택 지분 가치는 5억 원에서 대출 2억 원을 뺀 3억 원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 집 팔면 은행 대출 갚고 내 손에 들어오는 현금 얼마냐 그 얘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5억짜리 집을 2억 원 대출 받고 샀는데 예. 이 집이 만약에 10억 원으로 올랐으면 그 집의 홈 에쿼티는 얼마가 되겠어요? 8억 원. 맞습니다. 정답. 10억에 팔고 이 대출 2억 갚으면 8억 원이 남으니까. 네. 그래서 요즘 미국의 홈 에쿼티가 사상 최대라는 말은 예. 미국의 집값이 많이 올라서 집 살 때 받은 모기지 대출을 빼고 나서 남는 그러니까 순수한 재산 가치가 많이 올랐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예. 미국인들이 부동산으로 일군 부의 규모가 사상 최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듣고 보니까 집값 많이 올랐다는 얘기하고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네. 그런데 그럼 그냥 집값이 사상 최고치라고 하면 되지. 그리고 그런 뉴스들은 꽤 있었는데. 네. 홈 에퀴티가 사상 최고치라고 굳이 따로 통계를 내는 이유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유가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 예를 들어서 2억 원 대출 받아서 산 뭐 5억짜리 집이 10억 원이 되면 예. 그냥 집주인이 이제 기분이 굉장히 좋고 말지만 미국에서는 2억 원을 대출 받아서 산 5억 원짜리 집이 10억 원이 되면 네. 10억에서 대출 2억 원을 뺀 8억 원을 네. 내가 언제든지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 뽑았듯이 뽑았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물론 이제 뭐 집값 전부를 다 대출해 주는 거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집값의 한 85% 한도까지는 마이너스 통장처럼 빼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홈 에쿼티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아, 우리는 그거 가서 은행 가서 다시 대출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나요? 뭐 LTV가 얼마인가요? 물어보는데 네. 미국은 뭐 그런 규제가 특별하게 따로 별도로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집값이 오르면 집담보로 좀 더 돈 뺏을 수 있겠네. 네. 이런 게 수시로 된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인들은 집값이 오르면 갑자기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커지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예. 뭐 연끌을 해서 집을 사고 나면 대부분 모아둔 돈이 거의 없는 상황이 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우리나 미국인들이나 그거야 네. 그렇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목돈이 생기는 경우는 두 가지가 되겠죠. 뭐 하나는 뭐 복권에 당첨되거나 예. 또 하나는 갖고 있는 집값이 올라서 홈 에쿼티가 늘어나는 경우. 예,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홈 에쿼티라는 게 미국인들이 급전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규모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이게 늘어나면 그걸 기반으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차를 사기도 하고 뭐 집을 고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 미국은 우리나라는 이른바 집값이 오르면 그냥
말씀하신 대로 집주인이 기분 좀 좋기도 하고 네. 또 오히려 사회적인 갈등도 더 커지기도 하고 시끌시끌한데 네. 미국은 집값이 오르면 소비가 늘어나겠군요. 네, 차를 그렇죠. 사거나 네. 집 고치거나 하는 돈이 그냥 바로 은행 가면 물론 공짜로 주는 건 아니고 대출이지만 준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 금리는 원래 미국에서는 집 살 때 돈 빌리면 장기 고정금리라고 하던데 네. 그렇게 중간에 마이너스 통장 한도 늘어나서 생기는 그 대출 한도도 고정금리입니까? 이거는 고정금리는 아니고요. 홈 에쿼티를 담보로 빌리는 돈은 변동금리입니다. 그리고 모기지론보다 이게 이자가 좀 높아요. 예. 그래서 보통 뭐 직장에서 보너스를 받거나 그러면 얼른 이 대출부터 갚아버리는 게 상식입니다. 약간 이자가 모기지론보다는 비싸다. 네. 그러면 미국에서는 혹시 그냥 노인이 집 한 채가 있으면 우리나라는 현금 소득은 없고 집만 한 채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주택연금에 가입해야 되나 뭐 고민일 텐데 네. 미국에서는 노후에 집값이 좀 오르면 그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늘어나는 거니까 네. 그냥 그 돈 계속 찾아서 생활비로 쓰다가 돌아가시면 편하겠네요. 뭐 그렇죠. 그래서 이런 홈 에쿼티 대출이 뭐 은퇴 세대라든지 노인들이 많이 받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대출을 해줄 때는 확인을 해야죠. 갚을 소득이 있는지 보기 때문에 집에 남는 대출 여력이 네. 많은데 뭐 소득이 입증이 안 돼가지고 대출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노인이 소득 없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데. 그래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는 노인이 소득이 없는 게 당연하니까 그냥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받고 그 돈으로 좀 사실 수 있게 홈 에쿼티에 여유만 있으면 좀 대출해줘라 이런 주장도 종종 나오고 노인들은 있습니다. 너무 빡빡하게 보지 마라. 그러지 마라. 예. 그런 얘기도 있다. 네. 홈 에퀴티. 알겠습니다. 미국 맥도날드가 네. 재밌는 뉴스네요. 건강식 건강 메뉴 판매는 더 이상 안 하겠다. 네. 우리는 맛있지만 몸에 안 좋은 그런 것만 집중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 맥도날드의 본고장이 미국에서요. 예. 햄버거 메뉴들 사이에 이게 좀 더 건강한 음식, 뭐 영양가가 높은 음식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치킨 버거라고 해도 튀긴 치킨이 아니라 뭐 그릴에 구운 치킨 버거라든지 아니면 뭐 감자튀김 대신에 선택할 수 있는 뭐 샐러드라든지 예. 과일 요거트 파르페, 뭐 과일이 들어간 오트밀, 뭐 썰어진 걸 포장해서 파는 사과. 아, 그런 것도 맥도날드에서 팔았나 봐요, 네, 미국은. 있었어요. 근데 예. 앞으로 이런 메뉴 한 10여 개를 미국 내 14,000개 매장에서 퇴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정크푸드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프라이드 치킨, 햄버거, 감자튀김 이런 것만 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주력 뭐 햄버거, 프라이드 치킨, 맥플러리 같은 전통적인 인기 메뉴 판매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제가 어제 그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맥도날드 메뉴 한번 확인해 보니까 네. 오트밀하고 사과 슬라이스 빼고는 다 사라졌더라고요. 어. 그 말은 뭐 샐러드 이제 안 팝니다, 맥도날드에서는. 저 칼로리가 낮은 메뉴는 더 이상 없다. 뭐 이런 거죠. 왜요? 그게 인기라서 갖다 놨을 텐데. 이게 수익성 강화 때문이에요. 맥도날드에서 이런 건강한 메뉴들이 좀 브랜드 이미지 개선에는 좀 효과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는 잘 팔리지 않아서 실적에는 도움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막상 주문이 들어오면 햄버거나 뭐 다른 메뉴보다 만드는 시간이 더 걸려서 효율성이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요즘 어때요? 미국에서는 일할 사람 없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적은 인원으로도 많이 팔리는 거에만 집중하겠다. 그렇죠. 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기 없는 제품을 메뉴에서 빼면 매장 운영 단순화되고 고객 만족도 개선에 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샐러드요? 진짜? 주문을 그렇게 받았다. 네.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이런 건강식 메뉴를 다 빼버리니까 야 맥도날드 좀 다른 회사에 비해서 좀 너무 멀리 간 거 아니냐? 왜 거꾸로 가냐? 대단한 후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근데 맥도날드 운영의 가장 핵심은 말 그대로 이제 패스트푸드이기 때문에 주문 후에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그 자동차로 이렇게 가는 드라이브스루 있죠. 드라이브스루. 네,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느냐 이거를 성장의 핵심으로 보고 있어요. 그게 진짜 맥도날드도 그렇고 우리나라 들어온 스타벅스도 그렇고 이거 드라이브스루 차에서 그냥 받아가는 그 손님이 진짜 많이 남는 고마운 손님이래요. 그렇죠. 자리도 안 차지하고 바로바로 가시고 가격은 똑같이 내시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어디 무슨 자료를 봤더니 드라이브스루가 되어 있는 스타벅스와 그렇지 않은 스타벅스의 매출 차이가
몇 배씩 나더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지난 몇 년 동안 그 메뉴를 줄여오면서 그 드라이브스루 대기 시간을 한 30초가량 단축을 했다 그래요. 근데 블룸버그에서 이렇게 그런 메뉴를 줄이면 마진이 얼마나 늘까 하고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건강 메뉴 퇴출로 한 2분기 마진이 전분기 대비해서 한 2% 이상 개선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메뉴를 줄이는 거는 사실 맥도날드뿐만은 아니에요. 경쟁사인 버거킹도 이미 지난해 12월에 샐러드 메뉴를 전국 매장에서 없앤 바가 있고요. 네. 꼭 뭐 패스트푸드 업체가 아니어도 지난해 전체 미국 레스토랑의 60%가 뭐 에피타이저라든지 디저트라든지 음료 품목수를 한 평균 37% 정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 많이 가는 메뉴는 줄인다. 네. 자영업으로 식당 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하겠네요. 여러 메뉴 중에 네. 가끔씩 주문이 들어오긴 하는데 저거 들어오면 주방에서 아주 짜증내거나 저것 때문에 사람 더 써야 되는 뭔가가 있다면 메뉴에서 없애는 걸로. 네. 다른 나라 맥도날드도 그래요? 일단은 뭐 해외에는 좀 얘기가 달라요. 뭐 호주 같은 경우에는 메뉴에 귀리 우유도 있었고요. 예.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샐러드가 여전히 메뉴에 있었고 영국에서는 메뉴 중에 오이 스틱도 팔더라고요. 맥도날드에서? 네. 오이 잘라서 파는 것도 한다? 네. 근데 우리나라도 몇 년 전까지는 이 맥도날드의 샐러드 메뉴가 있었는데 예. 지금은 그나마 뭐 그 양배추로 만든 코운슬로 외에는 뭐 풀이라든지 열매로 구성된 건강식 메뉴는 없다.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여기저기 샐러드 파는 곳이 많아져서 굳이 맥도날드까지 안 가기도 하고 네. 또 뭐 건강식 찾는 분들이라면 맥도날드 간판 보고 안 들어올 거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 열심히 먹다 보면 한 끼에 거의 하루 열량을 다 넘게 섭취를 해버리니까. 뭐가요? 맥도날드. 맥도날드 전통적인 칼로리가 높아서 감자튀김 등등 들어있는 세트는 그렇죠. 이 건강 메뉴 없어지면 이제 400칼로리 예. 미만 메뉴는 거의 없어지거든요. 400칼로리. 그렇군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다 이런 얘기도. 맞습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대마 재배를 합법화한 나라가 생겼다. 네. 어디예요? 태국입니다. 이 태국이 사실은 원래 마약 범죄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 9일에 대마의 가정 재배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공식으로 발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한 2018년에는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대마의 의료 목적 활용을 합법화한 바가 있는데 네. 여기에 이번에 대마 제품의 재배를 뭐 재배해서 거래한다거나 아니면 식용 등 사용 범위를 조금 확대한 거예요. 이거는 마약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뭐 오락이라든지 뭐 재미삼아 해본다든지 이렇게 피우는 것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근데 어떻게 알아요? 내 집에서 키워서 내가 어떻게 쓰는지. 그러니까 구멍이 좀 많죠. 네. 대마초 합법화로 그간 대마를 뭐 소지하거나 재배한 혐의로 재판 중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재판 중인 사람이 한 뭐 900명 되고 수감 중인 사람은 3,000명이 넘는데 네. 이 법안이 발효되면서 이 수감자들이 이번에 석방이 됐어요. 이거 소급 적용했네요. 거꾸로. 예. 네. 그래서 기존에도 뭐 일부 팔긴 했는데 앞으로는 그래서 카페와 레스토랑에서도 대마초가 함유된 음식과 음료를 합법적으로 팔 수가 있는데 네. 이제 환각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그 성분의 함유율을 0.2% 미만으로 제한을 하면 마약이 아니다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이런 음식을 한국인이 태국 관광을 가서 먹거나 구입해 오면 여전히 국내법상 위법이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하기야 그렇죠. 우리나라는 여행 갔다가 도박하면 우리나라 법이 도박하지 말라는 거라서 잘못이라면서요. 그래서 이번에 일반 가정에서 재배하는 것까지 규제가 풀리면서 태국 정부가 전국 가정에 대마초 100만 그루를 무료로 배포한다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예. 일반인이 대마를 좀 재배하려면 이제 태국 식품의약국 홈페이지나 전용 앱에서 사전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재배하고 판매도 할 수 있습니다. 태국 정부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이 대마 재배를 적극적으로 부추기고 있습니까? 이 태국이 그러니까 대마 사업을 이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대마 재배만 허용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업적인 재배를 통한 이 사업 기회로 좀 전환할 수 있게 교육 과정까지 제공하려고 하고 있어요. 참고로 그 태국 치앙마이 대학에서 그 달걀에 대마초를 뭐 사료나 물에 섞어서 먹여보는 실험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닭이 병에 걸리는 사례가 적었고요. 단백질, 뭐 지방, 수분 성분이 되게 우수하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래요? 닭고기 질 또한 좋아졌다. 네. 그런데 정작 고기와 달걀에서 이제 추출을 해보니 대마 성분이 검출이 되지 않았다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닭들도 그러니까, 좀 즐거워하더라. 아니요, 그거는 행동에는 이상이 없었고요. 네. 예,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농가에서 항생제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아, 병에 걸리는 사례가 줄어드니까. 네, 이런 목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대마초를 먹인 닭은 좀 더 비싼 가격에 뭐 판매를 한다든지 상업적으로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찾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의료용으로는 합법적으로 팔리는 식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뇌전증이라든지 치매, 암, 뭐 이런 근육통 이런 의약품에도 활용이 되고 있고. 예. 뭐 염증이나 여드름, 주름에도 효과가 있나 봐요. 그래서 화장품에도 활용되고 있고, 네. 뭐 면역력, 콜레스테롤 저감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도 쓰이고 있어요. 근데 태국에는 이미 700곳이 넘는 의료용 대마초 클리닉이 있대요. 그래서 2018년 그 의료용 대마 합법화 이후에 태국의 의료용 대마초 매출이 우리 돈으로 한 48조 원에 이릅니다. 시장 규모가 2026년까지 155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거를 본 근처 나라들이 이제 미얀마라든지 말레이시아 같은 곳에서 대마초와 다른 마약에 대한 처벌 해제를 위해서 좀 새로운 논쟁들이 오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 의료용 대마초 시장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뭐 캐나다라든지 예. 미국이라든지 유럽 기업들의 점유율이 커가지고 이제 이들과 경쟁해야 된다는 과제가 좀 남아 있기는 하죠. 쉽지 않을 거고. 네,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지만 음식과 음료, 식료품을 활용한 외국인 관광객 대상 사업 활성화도 염두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대마가 금지된 나라에서 오시면 네. 뭐 가볍게는 한번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법에는 저촉될 것 같은데 이건 좀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네. 부작용도 당연히 생기겠죠. 왜 없겠어요. 그 대마가 마약류에서 제외된 지 지금 일주일 정도가 됐잖아요. 태국에서는. 네, 예. 그랬는데 지금 과다 흡입으로 뭐 사망하거나 입원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예. 이 중에는 10대들도 있어서 그래서 태국이 정부가 일주일 만에 20세 이상 성인들에게만 대마 사용을 제한하도록 규제화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법안을 발효해놓고 일주일 만에 이제 수습을 한 거죠. 20세 이상만 된다. 네. 대마는 19금. 일단은 알겠습니다. 최근에 독일 정부가 교통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네. 이게 꽤 인기도 있고 화제도 되고 있다. 무슨 교통카드길래 그래요? 이게 그 독일이 교통비가 좀 비싸기로 유명한 나라 중에 한 곳이에요. 그런데 6월부터 이제 한 달에 9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2,000원 정도만 내면 네. 독일의 모든 도시와 지역에서 뭐 전철이나 버스, 트램 같은 모든 교통수단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초특가 교통 티켓이 나온 거예요. 전국 교통수단 자유이용권. 그렇죠. 12,000원. 네, 예. 그래서 이른바 이제 9유로 티켓 이렇게 불리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싼 거냐면 베를린에서 가장 저렴한 그 전철 있죠. 네. 그 월 정액권이 제일 싼 게 63유로예요. 그러니까 한 우리 돈으로 하면 85,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게 온리 베를린이었을 텐데 네. 6분의 1 가격의 독일 전체네요. 그죠. 6분의 1 수준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앞으로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6월부터 8월까지 3달간 딱 3달간만. 왜 이렇게 파격 세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플레이션 압박 속에 좀 국민들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기름값 너무 올랐으니까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좀 부담을 줄이고 기후 친화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목적도 있고 무엇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움직이고 예. 곳곳을 여행하게 해서 좀 소비를 늘리게 한다. 이런 의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잘 팔려가지고 이미 뭐 선판매 700만 장, 그다음에 월간 사용자 수가 아마 3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접근이네요. 네. 나라밖 경제 소식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일요일 아침 7시 5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 주간 하이라이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